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전 하루 일상을 이 채널과 함께 시작할 정도로 애청하는 독자인데요. 사실 저도 떠올리기 힘들 만큼 비통한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그 기억은 아직도 잘 잊히질 않고 매일 선명하게 떠올라요. 막상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그날의 슬픔이 고스란히 떠오르며 저를 힘들게 하네요. 이제껏 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문득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 용기를 낸 만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1시만 되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다분하게 생긴 웬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한 달 넘게 보게 되니까 자연스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약사님. 오늘도 매일 사가시는 소화제 드릴까요? 네,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 남자분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똑같은 소화제를 사가시곤 했어요. 사실 제가 눈치도 없는 여자도 아니고 그 남자분이 수줍게 매일 소화제를 사가는 걸 보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만 되면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하며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몇 달째 소화제만 사갈 뿐 도통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참다 못한 저는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 남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1시가 되자 그 남자가 수줍은 얼굴을 하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벼르고 있던 말을 뾰로통하게 꺼냈네요. 오늘도 소화제만 사러 오신 거죠? 네? 네. 소화제 하나만 주세요. 제 물음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귀엽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있잖아요. 혹시 저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얘기 안 할 거면 앞으로는 여기로 소화제 사러 오지 마세요. 어, 좋아합니다. 네,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 내성적인 남자죠? 결국 제가 옆구리를 찔러서 고백을 받게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수줍음만 많은 줄 알았던 그 남자는 자상하고 위트도 있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그 남자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연애 1년 만에 금반지 하나를 건네주며 평생 변치 않겠다고 말하는 순박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저 경철 씨랑 만나고 있는 강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아가씨 참하게 생겼네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라 그런지 몰라도 참 지적으로 생긴 것 같아. 차린 건 많이 없지만 어서 여기 앉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그 옆에 팔을 안으로 모으고 곱지 않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남편의 여동생이 불쑥 이렇게 물어왔어요. 약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약사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규모는 얼마나 돼요? 직원들도 좀 있나? 네? 네. 직원은 없고 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혼자서 하는 거면 무척 소박하게 하시나 봐요. 어디 그래서 월세 다 빠지겠어요. 아,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남편의 여동생은 처음 인사를 온 저에게 약국의 규모 같은 걸 캐묻더라고요. 겸 없는 여동생의 질문에 기분이 나빴던 저는 다소 퉁명스럽게 답을 하고 말았죠. 친해질 사람 성격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불편한 마음을 참고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일찍 사별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할 일이 없는 신우는 식당 일을 도우며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남자친구의 기색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예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평소 같지 않은 남자친구의 모습에 걱정이 됐지만 인사하는 자리라서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경철씨, 그런데 집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했어요? 어? 그렇게 보였어? 네, 진짜 다른 사람 같던데요? 동생한테도 편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어머니한테도 그래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제 질문에 한참 답이 없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말을 하지 못했네. 하지 못한 말이요? 사실은 말이야. 남자친구가 제게 꺼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낳아주신 생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적 사고로 친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 댁에서 자랐다는데요. 남자친구를 각별히 예뻐하셨던 큰아버지는 남자친구를 양자로 들여 호적에 올렸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버지마저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결국 큰어머니와 여동생과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호적에 올리는 일에 반대했던 큰어머니는 남자친구 때문에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라며 눈칫밥을 줬다더군요. 남자친구 또한 큰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결혼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죠.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쉽게 꺼내기 힘든 말이었어. 경철 씨가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라도 말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결혼하면 당신한테 더 잘할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남자친구의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을 보고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진 않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에 꼴이 냈고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행복한 신혼을 보냈네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조금씩 식음이 가기 시작했죠. 여느 때처럼 약국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약국 문을 열고 불쑥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예상하지 못한 출연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신혼집과 시댁은 버스를 타고도 2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으니 제가 놀랄 수밖에요. 어머 어머니,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약국까지 오셨어요? 얘는 시애미를 보고 인사는 안 하고 어떻게 왔냐는 게 무슨 못 배워먹은 말이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요. 약국에 약 사러 왔지. 그럼 놀러 왔겠니? 네. 왜요? 혹시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내가 정말 치사해서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며느리가 약사인데 시애미가 변변한 영양제 하나 못 얻어먹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알아서 어머니 여기 좋은 영양제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먼저 말은 못할지언정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야겠냐고. 암튼 됐고 좋은 거 있음 어서 하나 내놔봐. 네 신우 것도 챙기고.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나이 때 무척 좋은 거예요. 그래. 이게 가격은 얼마나 하는 거냐? 비싼 거여야 몸에 좋을 거 아니야. 네, 비싸고 좋은 거예요. 여기 아가씨 약도 같이 챙겼어요. 그래, 암튼 잘 먹으마. 근데 그건 그거고, 니들 앞으로 식당에 와서 일손 좀 돕거라. 네, 어머니 식당이요? 하지만 어머니, 경철 씨도 회사 일로 바쁘고 저도 약국을 혼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매번 식당에서 일 도와요. 그럼 이 늙은 시애미 보고 혼자 타안한 거냐. 결혼 전에는 경솔이가 자주 와서 돕고 그랬는데 네 눈치 보느라 요즘은 발 길이 뜸하잖아. 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살갑고 친절하셨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갑자기 냉랭한 태도로 돌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바뀐 태도가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와 무리한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죠.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야근이라며 얼렁뚱땅 둘러대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말끝을 흐리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에 음식 냄새가 배어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옷을 벗어놓고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옷을 들고 냄새를 맡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가게에 물건을 들인 영수증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퇴근 후 어머니 가게에 일을 돕고 저녁 늦게서야 돌아오는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영수증까지 발견되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경철 씨, 저랑 얘기 좀 해요. 혹시 오늘 어머니 가게 다녀왔어요? 아니, 오늘 회식 있어서 늦는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어머니 가게에 물건 들어온 영수증 같은데 저한테 자꾸만 거짓말 할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가 가게 일을 너무 힘들어하셔서 오늘만 가서 도운 거야. 가게에는 아가씨도 있잖아요. 경철 씨는 이제 가정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는 가게 일은 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부터 계속 돕던 건데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돕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나는 괜찮아.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은 도울 수 있게 좀 안 될까? 가게가 힘들면 사람을 한 명 더 쓰시라고 하던가. 암튼 저는 경철 씨가 가게에 가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어. 물론 아들이 어머니 일손을 돕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히 단도리를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냐?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할 말? 뭔데? 해봐라. 경철 씨 때문인데요. 어머니 죄송한데 경철 씨가 결혼 전엔 가게 일을 도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경철 씨도 가정도 생기고 했으니까 가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들이 엄마의 손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먹이고 입혀가며 키웠는데 아들이 다 늙은 엄마가 하는 일 하나 돕지 못하니. 아가씨도 계시고 정 힘드시면 사람 한 명 쓰시면 되잖아요.
사람은 그냥 써. 돈이 있어야 쓰지.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나 사람 좀 쓰게 돈 좀 내놔봐라. 네?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가게로 불러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게 화만 내시며 돈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심술을 받아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제 남편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람을 부리려면 돈을 내놓던가 그게 아니면 일손을 도우라는 거였죠. 그 일 때문에 저희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경철 씨, 정말 이럴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휘둘리기만 할 거냐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 가게는 육수도 오래 구워야 해서 일손도 모자란 듯 나라도 도와야지. 당신이 이해해줄 수는 없는 거야? 언제까지요? 경철 씨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요. 이제 어머니 집 가장이 아니라 우리 집 가장이라고요. 당신 말처럼 결혼 전에는 어머니 집 가장으로 살아왔어. 두모 없는 날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난 경철 씨가 회사 일에 가게까지 하다가 몸 상할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그런 건 걱정 마. 내가 틈틈이 쉬면서 할게. 진짜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경철 씨가 가게 일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요. 당장 어머니한테 이제 못한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어머니한테 휘둘리는 거 진짜 못 참겠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가게 일 때문에 싸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못마땅해 해도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최대한 돕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착하고 순진한 남편에게 큰 변고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른 새벽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아, 여기 경찰인데요. 혹시 도경철 씨 아내분 되시나요? 네? 아, 네. 제가 도경철 씨 아내 되는 사람이 맞는다. 그런데 경찰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일단 아내분이 병원에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경철 씨가 화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화재 사고요. 혹시 저희 남편 많이 다쳤나요? 얼마나 다쳤는데요? 괜찮은 거죠? 그게 실은 도경철 씨가 현장에서 연기를 너무 많이 흡입해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이요?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요? 네. 가족분이 신원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른 새벽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가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저는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랴부랴 남편이 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니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경찰분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저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 큰 불이 났고 겨우 화재를 진압했지만 남편의 횡액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었죠. 경찰의 말로는 불씨가 주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겨우 부여잡고 남편이 앉히려 있는 영안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차마 눈을 뜨고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처참 그 자체였네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검게 그을린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제 남편이 맞았어요. 오늘 저녁에 야근이라고 연락이 왔던 남편이었는데 혼자 쓸쓸히 영안실에 누워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저는 황망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한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연락을 받고 온 시어머니와 신우가 땅바닥을 치며 오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가소로워 보였어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가 남편이 저렇게 된 것만 같아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더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도 시모와 신우는 황당 그 자체였어요. 저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데 눈물이 금세 말라버린 시모와 신우는 자리를 잡고 앉더니 제게 음식을 차려내 오라고 하며 빈소에 차려진 음식을 잘도 먹더군요.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몇십 년 동안 어깨를 맞대고 살아온 아들이 죽었다는데 아무렇지가 않게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을 보고는 남은 저마저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죽은 제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네요. 그러던 중 빈소에 찾아온 경찰이 절 조용히 부르더군요. 도경철 씨 아내분,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남편분의 사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게 뒤에 가스호스가 많이 낡아 있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 가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가게 주변에는 CCTV가 없네요. 아무튼 뭐라고 하건 하기엔 증거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더 새로운 게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사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저 우연한 사고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건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심경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발인을 하루 앞둔 날 뜻밖의 인물의 등장으로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분이 빈소를 찾아와서는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을 보험조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경철 씨 사망 사건으로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보험사요? 도경철 씨 이름으로 3년 전에 생명보험 가입된 게 있어서요. 조사처 나왔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이라면 저와 결혼하기 전인데 남편에게 생명보험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나왔다고요? 제가 연락드린 사람이에요. 아유, 글쎄, 우리 아들이 한참 나이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 네. 혹시 김숙자 씨 되시나요? 김숙자 씨가 보험 계약자 맞으시죠? 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험 계약자라고요? 네, 계약자이자 수익자세요. 도경철 씨 사망사고가 맞다면 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십니다. 3억이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로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제 의심이 사실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두었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두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저 말들이 다 사실이에요? 진짜 경철 씨 이름으로 보험 들어두신 거예요. 그래, 그랬다. 내가 내 아들 걱정돼서 보험 들었다는데 뭐가 잘못됐니? 네가 들어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들어준 건데 뭐가 문제인데? 네가 보험료 한 번에 내봤니? 어머니,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경철 씨도 저한테 말한 적 없는 걸 보면 경철 씨도 몰랐던 것 같은데 세상에 당사자도 모르는 보험이 어디 있어요. 경철이 앞으로 생명보험이 있다는 걸 알면 네가 무슨 짓이라도 꾸밀 줄 알고 말하지 않았나 보지. 뭐라고요?
저는 말싸움을 벌이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는 경철 씨 모르게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발뺌만 했고 결국 저와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신우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싸움은 크게 번졌죠. 결국 저는 두 사람의 드자비질에 혼절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저는 경철이의 어릴 적 친구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인사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재수 씨가 빙수에서 어머니랑 다투시다 정신을 잃으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재수 씨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억울하게 죽은 경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뭐라고요? 억울하게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긴 말씀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장례 끝나고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 적힌 번호로 전화주세요. 제 번호입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은 제 상복 속주머니에 쪽지와 무언가를 함께 우겨넣더군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빼보니 전화번호가 적힌 꼬깃꼬깃한 종이와 메모리 카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남편의 오랜 친구가 제게 이런 걸 지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메모리 카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아직 남편의 장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생각을 길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 우여곡절 끝에 남편의 화장까지 마치고 유골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의 옷가지며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정리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상복 속 메모리 카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해봤죠. 메모리 카드는 수철 씨의 블랙박스 영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경찰들이 찾지 못한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안에는 두 사람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는 가게 뒤편에서 무언가 초조한 사람처럼 망을 보듯 서성이고 있고 그 옆으로는 시어머니가 무언가 뾰족해 보이는 것을 들고서 가스호스를 마치 마모가 된 것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어디서 본 건 있는지 두 사람은 야무지게 장갑까지 끼고 있더군요. 전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곧바로 메모리 카드와 같이 받았던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철 씨 아는데요. 수철 씨가 주신 영상 보고 전화드렸어요. 혹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재수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다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시간 괜찮아요. 그럼 5시에 뵙는 걸로 해요. 곧장 남편의 친구를 만난 저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 안 그래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 많이 놀라셨죠? 네. 그런데 이 영상이 찍힌 날이 사고날이던데 어떻게 수철 씨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급했던 저는 인사도 뒤로 하고 남편의 친구를 만나러 오는 내내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남편 친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수철 씨는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니 어머니 가게 일 때문에 본인은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대신 가게를 마치면 어머니와 동생이 퇴근을 해서 가게가 비니까 가게에서 만나자고 약속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요. 그런데 수철 씨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보니 아직 가게 불이 켜져 있었고 가게 안에는 시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어서 가게 뒤편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다가 깜빡 졸았다는 거였죠. 그렇게 잠이 든 수철 씨는 급박하게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불이 났다며 대피하라고 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을 만나기로 한 가게가 불에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오래된 친구 수철 씨는 남편이 과거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의 갖은 구박과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다는 걸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무척 힘들어했다며 남편의 죽음에 강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과 연락처를 저에게 살짝 건네주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일이 어머니가 들어두었던 보험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남편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죠. 모든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수철 씨와 함께 남편의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네. 도병철 씨 아내분이시죠? 장례는 잘 마치셨나요? 근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형사님이 제 남편 사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확진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하셨잖아요. 여기 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고 당일날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이분은 남편의 친구 되시는 분인데 사고가 있던 날 남편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사고 현장에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블랙박스에 수상한 장면이 찍혔고요. 그래요? 이거 본인 건 맞습니까? 네, 제 차 블랙박스 영상이 맞습니다. 형사님, 이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살펴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분에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형사분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고의적인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을 방화 혐의의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놀라운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시어머니와 신우는 일부러 프로판 가스건을 손상시키고 고의로 화재를 나게 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와 신우의 행동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긴급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죠. 검찰로 넘어가기 전 저와 잠시 만나게 된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정말 오해라며 울고불며 선처를 구하더군요. 그 행동이 하도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죗값을 톡톡히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정에서도 무조건 오해라며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와 신우를 보면서 그 뻔뻔함에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만 같았네요. 재판이 열리는 과정 중에 눈을 슬며시 감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기도했습니다. 정철 씨, 보고 있죠? 저 사람들이 꼭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도와주세요.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기라도 했을까요? 재판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시모와 신우는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억이라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그 대가는 남은 인생을 거의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것으로 돌려받게 됐네요. 저의 참담한 심정과 남편의 불쌍한 죽음을 대신하기엔 부족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으니 나중에 제가 하늘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날 떳떳하게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남편 보험금을 실액자였던 시어머니는 고의적인 보험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결국 법적 상속인인 제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볼 수 없다는 허망함이 제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아직 보내주지 못한 유골함을 부둥켜 안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보험금은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간 선물이라 생각하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남편이 기뻐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연애 때 남편과 주고받았던 말들이 생각나더군요. 남편은 가끔 빌딩 숲을 벗어나 공기 좋은 자연에서 작은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남편과 연애 시절 함께 여행을 갔던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땅과 집을 마련했고 약국도 열었어요. 남편이 무척 좋아했던 그곳에 정착하여 남편과 끝까지 하지 못한 인연을 나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도 작은 시골 마을이라 약국이 없었던 이곳 분들은 마을에 약국이 생겼다고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농작물도 나눠주시고 말벗도 대어주시며 사람 사는 정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죠. 그분들 덕분에 남편을 잃은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그렇게 그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며 지내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연락이 교도소에서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졌다며 제게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했다더군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 그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얘야, 내가 여기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했어. 네가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신경 좀 써주면 좋겠는데. 용치금도 넣어주고 가끔 얼굴도 보러 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도 죗값 받으며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지금 저한테 도와달라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직 사람 들으면 멀었네요. 거기서 평생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도와달라뇨. 저한테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이 늙은 시애미가 옥살이 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네 신우가 시집도 못 가고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그럼 경철 씨는요? 경철 씨는 제 명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바로 어머니 때문에요. 그건 오해라고 했잖니, 오해라고. 1년이나 감옥에서 살았으면서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니는 본이 욕심나서 그런 흉악한 짓을 벌이신 거잖아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면회를 요청했던 시어머니는 1년이나 복역을 했음에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시어머니를 보고 오니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차라리 제게 잘못했다고 후회한다며 사죄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용서하진 못했겠지만 조금이나마 미움을 덜 수는 있었을 것 같네요. 저는 이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사람 약도 처방하고 가축약도 처방해주며 마을 해결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가 참 따뜻하단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니엇니엇 해가 진 후 저녁이 되면 남편이 묻은 나무 곁에서 남편과 둘만의 대화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며 살고 있네요. 이렇게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치 남편과 함께 있는 기분마저도 들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 줄어들고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박복한 인생도 고난을 극복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고 힘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